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콕콕정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바로 회계 등식 그리고 회계 거래의 결합 관계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차변과 대변 개념까지 같이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이 내용이 전산회계 1급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나 먼저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론 문제로만 이건 출제가 되고요. 회계 등식 그리고 회계 거래의 차변 대변 결합 관계 요거를 묻는 문제가 몇 년, 한 2, 3년 정도의 몇 문제 정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자주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면요, 굉장히 이제 회계를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차변과 대변의 개념을 여러분 여기서 확실히 공부를 할 거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미 전산회계 2급에서 나는 차변과 대변을 완벽히 다 익혔다, 그냥 체화적으로 분계를 딱 끊을 수 있다, 거래만 보면, 그리고 회계 등식 문제 풀 수 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이 강의 여기서 적고요, 바로 패스하고 다음번 강의로 넘어가도 돼요. 다만 내가 전산회계 2급 공부를 하긴 했지만 약간 요게 아리까리하다, 내가 처음 공부한다 라는 분들은 시험 문제에는 자주 출제가 되지 않지만, 다시 말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차변과 대변을 잡는 강의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라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내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회계 등식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오늘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차변과 대변의 명확한 이해를 하기 위한 강의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먼저 요거를 이해해야 그게 편해요. 자, 여러분 요게 뭐냐면요, 제가 이 강의 말고 바로 앞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바로 창업 사례예요. 은행에서 3천만 원 빌리고요, 주주들이 5천만 원 투자해서 8천만 원 조달해가지고 이 돈 가지고 뭐 했느냐, 사무실 보증금 내고요, 3천만 원, 그리고 재고 4천만 원 구입한 다음에 남은 돈 1천만 원 갖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얘를 재무제표에다가 그대로 표시하면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시는 것처럼 우측은 자금의 조달이고 좌측은 이거를 가지고 사용한 금액이라 그랬죠. 그래서 부채는 오른쪽 위에 3천만 원 표시하는 거고요, 내가 투자한 자본은 오른쪽 아래에 5천만 원 표시를 해서 조달 금액 개 8천만 원, 그리고 회사가 운영 중인 요 세 가지 종류 합친 거 8천만 원. 이거 공부했었죠? 자, 이 바로 회계 등식이란 건 뭐냐면 조달된 자금 8천만 원과 운영되고 있는 자금 8천만 원은 항상 좌우 금액이 같다, 등식으로 같다라는 공식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왼쪽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자산이라고 불렀었고요, 오른쪽 위에를 부채라고 불렀었고요, 오른쪽 아래를 우리가 자본이라고 불렀었죠. 자, 빌린 돈으로 조달한 부채와 내가 투자해서 조달한 돈 자본의 합계 금액인 이 오른쪽 금액이 회사가 운영 중인 왼쪽의 자산과 같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걸로 조달해서 쓰라고 줬는데 이렇게 쓰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림에서 어떤 공식을 발견할 수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회계 등식의 첫 번째 모습인 부채로 조달하고 자본으로 조달한 돈, 여러분 좀 전 사례에서는 이게 얼마였습니까? 3천만 원 조달한 금액이었고요. 자, 내가 얼마 투자한 돈입니까? 주주가 5천만 원 투자를 해서 총 8천만 원을 회사에 운영하라고 준 거죠. 그래서 회사가 8천만 원어치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말을 바꾸면, 자, 빌려서 투자한 돈, 빌려서 준 돈, 내 돈 투자해서 준 돈 합친 금액이 자산이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런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거를 조금만 변형해 가지고요, 부채를 일로 슉 옮겨 볼게요. 회사가 운영 중인 자산이 8천만 원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채권자한테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빌린 돈, 빚 갚을 돈을 갖고 나면 자본, 내 돈이 얼마가 남는 겁니까? 이렇게 5천만 원이 남겠죠? 여러분,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나면 순수한 내 자본, 내 돈은 5천만 원을 바뀐다.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다. 여러분, 이 공식도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이거 단순 암기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암기하지 마시고요. 이해하면 그냥 저절로 여러분 요게 암기가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차대가 같다 라는 평균의 원리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차 평균의 원리는 곧 뭐랑 똑같은 말이다? 회계등식과 같은 말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제가 이 왜 회계등식을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부르는지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공식에서 제가 좀 확장된 회계등식을 설명하려고 해요. 회사가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1년에 3천만 원의 수익 벌어들인 돈이 있고요. 1년에 2천만 원 쓴 돈, 비용이 있어가지고 얼마를 벌어들였느냐? 자, 순이익으로 1천만 원이 남았다라고 여러분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돈들이 몽땅 다 현금 거래를 하는 바람에 현금이 증가했다라고 여러분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림은 좀 전 그림이에요. 자, 어느 회사가 지금 8천만 원 조달해서 8천만 원 자산을 갖고 있었는데 1년간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지난번 영상이었었죠? 회사가 1년에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이 자 1천만 원이 있는 겁니다. 이게 손익계산서에서 나왔다고 했죠? 근데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기로 슉 가가지고 여기에 이익이 생겨서 남아도는 돈이다 라는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1천만 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익금이 생기면 이거는 주주권이니까 여기 표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들어가니까 3천, 5천, 1000이니까 8천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이제 합계가 9천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익잉여금을 자본 쪽에 표시해서 오른쪽 금액을 올려주면 조달 쪽을 올려주면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돈을 벌어서 뭐가 들어왔다 가정했습니까?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1천만 원이 있던 돈이 얼마로 바뀌는 겁니까? 이렇게 2천만 원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천 더하기 4천 더하기 3천이니까 합치면 이게 8천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9천만 원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거래가 발생해서 뭐가 변화가 생겼는데 이 변화 이후에도 보니까 자금의 조달과 자금의 운용은 항상 이렇게 같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회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제 근본적으로 복직회계의 장점이긴 한데요. 요건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요거를 봤으면 이제 추가적으로 뭘 봐야 되냐면요. 여기서 이제 확장된 회계 등식을 여러분 알아봐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기본적인 첫 번째 공식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고 했죠.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요. 주주가 투자한 돈 5천만 원과 빌린 돈 3천만 원을 가지고 회사에 운영하라고 해서 주었더니 8천만 원 운영이 된다. 이런 구조인데, 자, 물론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기초에 주주가 투자한 돈이 있었죠. 자, 아까 얼마였죠? 보시는 것처럼 5천만 원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에 순이익이 생긴 거예요. 얼마가 생겼죠? 1천만 원이 생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좀 전 영상 다시 돌이켜 보시면 바로 전 화면 자본금 1천만 원이 있었지만 자본금 5천만 원이 있었지만 이익잉여금이 1천만 원 늘어나서 이게 얼마로 바뀐 겁니까? 자본이 6천만 원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기초자본에다가 순이익을 더하고 나면 이게 기말의 자본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최초에는 자본금이 5천만 원밖에 없었지만 나중에 1년 뒤에 12월 31일에는 이 5천만 원에 이익잉여금 1천만 원을 더해서 6천만 원으로 이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6천만 원으로. 여러분 이 공식을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보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원래 자본인데 여러분 이 자본을 어떻게 쪼개느냐? 기초 자본에다가 순이익으로 더하기 공식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좀 전 그림을 보시면 이 자산이 얼마로 바뀌었냐면 9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1천만 원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부채는 그대로 3천만 원이고요. 근데 기초 자본은 5천만 원에 시작을 했죠? 이거. 그런데 1년 동안에 순이익이 1천만 원 늘었기 때문에
자, 요 3,000 더하기 5,000 더하기 1,000은 9,000이 되는 거죠. 공식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순 암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요 첫 번째 최초에 있던 기초 자본에다가 벌어들인 이익금은 다 주주 거니까 기말 자본은 이렇게 바뀐다를 이해하고 있다면 이 공식이 기초 자본과 순이익으로 쪼개지겠죠. 여기서 또 하나 참고할 게 있는 겁니다. 자, 수익에서 비용을 여러분 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순이익이 되는 거죠. 좀 아까 여러분 제가 사례 보여드린 것처럼 얼마를 벌어들였느냐? 3천만 원을 벌어들여서 얼마를 썼느냐? 2천만 원 써서 얼마가 남았느냐? 1,000만 원이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 여기에 순이익이 1,000만 원이지만 얘를 쪼개면 뭐로 쪼개지는 겁니까? 수익 빼기 비용으로 바뀌니까 여러분 요 자산 그대로, 부채 그대로, 기초자본 그대로 순이익을 쪼개는 거예요. 어떻게?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거로. 자, 여러분 그러면 공식 그대로 적어보면 뭐 별거 없어요. 9천만 원이 있었고요. 3천만 원이 있었는데 초기 자본은 5천만 원이었고 벌어들인 돈은 3천만 원인데 쓴 비용이 2천만 원이니까 자, 더하기 하면 3천 더하기 5천 더하기 3천 빼기 2천은 9천이 되겠죠. 여러분 숫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이 공식의 의미만 여러분 음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순이익은 뭐 빼기 뭐니까 수익 빼기 비용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 비용을 등호 기준으로 왼쪽으로 슉 옮겨 볼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등호를 넘어갈 땐 마이너스가 뭐로 바뀝니까? 플러스로 바뀌죠. 여러분 그래서 자산 그대로, 부채 그대로, 기초자본 그대로, 수익 그대로인데 얘가 씩 넘어간다?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플러스 비용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게 제가 궁극적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자산 더하기 비용이에요. 오른쪽은 보시는 것처럼 부채 더하기 기초자본 더하기 수익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채와 기초자본 두 개를 합친 게 이게 자금을 최초 조달했던 거예요. 또 한편 여러분 이 수익은 중간에 돈을 벌어들인 돈이에요. 돈을 벌어들여도 조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 가지고 뭐 했느냐? 회사에 필요한 자산을 운영한 거예요. 또 한편 비용을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얘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한 그림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과 수익이 있었죠. 이걸 더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여기 나와 있는 부채는 빌린 돈, 여기 나와 있는 자본은 투자한 돈, 여기 나와 있는 수익은 벌어들인 돈. 요렇게 자금이 여러분 조달됩니다. 빌리던, 투자받던, 벌던 돈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 돈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필요한 자산을 마련하고 필요한 비용을 쓰는 거죠. 자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영, 사용되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회사의 자금의 원천은 다시 말하지만 부채와 자본과 수익이에요. 이 돈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자, 자산을 마련하거나 비용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부채 더하기 자본 더하기 수익 요 금액은 자산 더하기 비용과 항상 같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기억하세요. 등호 기준으로 우측은 뭐 하는 부분이라고요? 조달되는 부분이다. 등호 기준으로 왼쪽은 뭐 하는 쪽이라고요? 운영되는 쪽이다. 여러분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저랑 지금부터 요 관련된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회계등식 관련 문제이고요. 자, 주식회사 모릉의 재무 상태가 다음과 같을 때 기말 자산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확실히 풀 수 있으면 회계등식의 개념을 딱 잡고 계신 건데 볼게요. 보니까 기초에 대한 데이터가 부채와 자본이 나와 있고요. 기말에 대한 데이터가 부채만 나와 있고 자산을 모르는데 얘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수익, 총비용이 있네요. 여러분 대원칙은 뭐냐면 이거예요. 부채가 아니라 회사의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조달돼서 구성된다. 이게 대공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자, 순이익을 벌어들였는데 자, 순이익은 수익 빼기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총수익이 30만 원이고 여기서 비용이 24만 원이니까 자, 순이익은 얼마냐? 빼면 자, 순이익은 6만 원이 나와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요 기말 자산을 구하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기말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럼 요걸 계산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부채도 기말로 바뀌어야 되고 자본도 기말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될 기말 자산은 먼저 기말 부채를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 기말 부채가 있네요. 45만 원. 여러분, 요게 기말 부채예요. 여기다 뭘 더해야 되느냐? 이제 기말 자본을 더해야 돼요. 얘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자, 기말 자본은 기초에 있는 자본에다가 좀 전 공부했었죠? 벌어들인 순이익을 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여기 기초에 자본이 있네요. 16만 원. 여기 여러분 16만 원이에요. 그런데 순이익이 6만 원이잖아요. 6만 원 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16만 원 더하기 6만 원 하면 22만 원이 나오죠. 기말의 자본이 이제 22만 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풀이를 해서 길지요. 눈으로 보면 금방 보이는 거예요. 여기 16만 원 있었네. 6만 원 벌어들였네. 6만 원 더하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가 돼요? 22가 되죠. 여기다 여러분 22만 원을 더하는 거예요. 22만 원을. 그럼 45만 원 더하기 22만 원 얼마가 나옵니까? 67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기말 자산은 67만 원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거를 여러분 외워서 해결한다고요? 머리 터집니다. 예. 큰 흐름의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요 공식과 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다 라는 첫 번째 중요한 개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에 순이익을 더하는 두 번째 개념을 같이 이렇게 여러분 엮어서 생각을 할 수 있으시면 이거 쉽게 눈에 보입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내용은 바로 차변과 대변의 개념, 말을 바꾸면 복식 회계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요게 어렵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말을 바꾸면 이게 상당히 이게 잘 몸에 와닿질 않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공부를 하고 나면 그냥 몸에 딱딱딱 와닿아서 피부에 이게 느낌이 와야 되는데,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게 조금 차변대변과 복식회계의 개념이 몸에 배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전산회계 2급을 공부하고 왔다면 뭐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때 다 고생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전공자들이 아닌데 이거를 처음 공부한다 라는 분들은, 워낙에 이 강의를 제가 길게 강의하기가 힘들어요. 이 전산회계 1급에서는 분량상. 그러니까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 같은 데 가셔가지고요, 회계 입문이라는 제가 찍은 16강짜리 강의를 좀 미리 한번 편안하게 시청을 하시고 온 다음에 이 강의를 보는 게 좀 더 편안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전산회계 1급 강의를 분량만 엄청 늘릴 수 있다면 이걸 제가 설명을 다 드릴 텐데, 또 이러면 이제 전산회계 2급 공부하고 온 분들이 지루할 수 있어서 제가 최대한 요 차변대변 개념은 좀 압축해서 강의를 드릴 테니까, 다시 반복이에요.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요것만 가지고 부족할 수 있으니 다시 뭘 공부하라고요? 유튜브에 가서 요 내용을 좀 공부하고 오세요. 자, 보겠습니다. 복이 뭐냐? 복잡하다, 이중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식이 뭐예요? 방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글만 가지고 보면 무슨 뜻이냐? 이중으로 복잡한 무슨 방식이 있나 보다 회계에서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어로는 더블 엔트리라고 표현을 해요. 더블 엔트리는 무슨 뜻이냐? 자, 이중 기입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아, 이게 회계를 할 때 이게 뭔가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복잡하게 이중으로 뭔가를 하는가 보다 라고 여러분 느낌이 오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타인자본 부채와 오른쪽에 자기자본 자본,
요 오른쪽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금의 조달이라 그랬죠. 이 돈 가지고 뭐 한다 그랬습니까? 자산들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표현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와 다르게 오른쪽에 한자가 보여요. 이걸 제가 적어주면 얘를 대변이라고 적고요. 얘를 여러분 차변이라고 적어요. 변은 무슨 쪽, 무슨 칙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는 대칙, 차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제가 차변과 대변을 이제 하나씩 쪼개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차변이에요. 여러분, 이 차자가 무슨 뜻이냐? 돈을 차용한다, 빌려온다, 그런 차입금할 때 차예요. 여러분, 얘는 빌려온다 라는 뜻이고요. 여기는 칙, 쪽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빌려온 쪽, 빌린 쪽, 빌려오는 쪽이에요. 돈을 빌리는 쪽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떤 반응들을 보이냐면 이런 반응들을 보여요. 아니, 자산은 내 건데 뭘 빌린 거냐, 이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얘를 쫙 쪼개볼게요. 쪼개보면 이쪽은 여러분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고요. 이쪽은 돈을 투자한 투자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 앞쪽에 제가 사례에서는 3천만 원 빌리고 5천만 원 투자해서 8천만 원을 만들어서 회사에 운영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저 이 강의 말고 앞 강의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명지 씨가 8천만 원을 3천만 원인 채권자한테, 5천만 원은 주주한테 받아가지고 CEO로서 경영을 맡으면서 8천만 원을 굴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극단적으로 회사를 그만둔다, 폐업 청산한다 가정을 할게요. 그럼 중소기업 운영하는 대표이사인 김명지 씨는 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권자한테 3천만 원 돌려줘야 되고요. 이 투자자한테 최초 투자한 금액 5천만 원과 향후 벌어들인 이익금을 포함해서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 회사는 반환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채권자와 투자자한테. 이런 차원에서 자금의 조달 쪽은 돈을 맡긴 쪽이고요. 자금을 받아서 운영 중인 회사의 이 자산들은 회사 거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타인과 자기 자본으로 구성돼서 언젠가는 여러분, 얘는 반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 얘가 빌렸다 라고 표현을 해서 한자로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차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아무리 국어를 많이 사용하고 최근에 이제 언어들이 좀 쉽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차변이라는 단어는 회계에서 바뀌지 않고 지금도 계속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차변이다라고 하면 돈을 맡겨서 운영 중인 쪽, 왼쪽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단계에서는 왼쪽에 뭐가 있는 겁니까? 자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산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사 거지만 언젠간 반환할 의무가 있으니까 마치 뭐랑 비슷한 거다? 빌린 거랑 비슷하다. 그래서 무슨 쪽이라는 겁니까? 빌린 쪽, 차변. 요렇게 여러분 일단 느낌을 잡아두세요. 근데 아마도 이 설명을 들으면 대충 그럴 수 있겠다 라고 느낌이 들지만 이게 바로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처음 저도 대학 들어가서 회계 공부를 할 때 1학년 1학기 때 이게 이해는 대충 되는데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자꾸 실제 거래를 나중에 차변과 대변으로 분계를 끊어서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나면 이게 몸에 확 체화가 돼요.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이제 자격증 시험이니까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말고 일단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 무슨 쪽입니까? 대변이죠. 자, 대변이 여러분, 이제 오른쪽이 대변인데요. 이 대가 무슨 대냐? 대부업자 할 때 대예요. 여러분, 대부업자는 돈을 빌리시는 분이에요?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자, 대부업자는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여러분, 여기 대자는 빌려준다예요. 얘는 쪽이잖아요.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빌려준 쪽, 대준 쪽이에요. 그게 어디냐? 쭉 쪼개보면 타인 자본으로 돈을 대주고 자기 자본으로 돈을 이쪽에다 대주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르는 거고, 대변을 봤더니 우측에 뭐가 있습니까? 부채와 자본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부채 쪽과 자본 쪽은 무슨 쪽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까? 자, 조달 쪽인데 다른 말로 대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머릿속에 차변 그러면 자산, 대변 그러면 부채와 자본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아까 뭘 공부했었느냐? 여기다가 돈을 벌어들이면 수익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돈을 쓰면 이제 여기 이제 비용도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넓게 보면 대변 쪽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부채와 자본과 수익이. 자산 쪽에, 차변 쪽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 비용과 자산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요 차변과 대변이 어디에 활용되는 거냐? 바로 분계에 활용이 돼요. 분계. 분계가 뭐냐? 한자 분, 나눌 분. 자, 개, 넣다, 개. 그래가지고요, 나누다 그리고 끼워 넣다 라는 뜻이 있어서 분계는 무슨 뜻이냐? 나누어서 기입하다, 나누어서 끼워 넣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저널라이징은 뭐 하는 거냐? 분계장에 적어 넣다 라는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그래서 분계하단 말의 의미가 뭐냐면 거래가 딱 발생하면 두 개로 쪼개서 분계장에 적어 넣는 걸 분계한다고 표현해요. 두 개로 어떻게 쪼갤까요? 보시는 것처럼, 자, 거래가 발생하면 이 거래를 어떻게 쪼개느냐? 바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장부에 적어 넣게 되는데, 이러한 기법을 바로 뭐라고 부르는 거냐? 분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분계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건데요. 거래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변과 대변으로 나눈 뒤 이 거래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증빙을 더해서 실무에서는 별도로 한 장의 종이에 보관을 해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냐? 바로 전표라고 불러요. 제가 이 전표를, 자, 간단한 사례 하나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월 15일 날 복사기 한 대를 10만 원에 현금을 주고 구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금을 주고 구입했으니까 현금이 10만 원 감소할 거예요. 토스니까 우리 돈이 줄잖아요. 대신 회사에 복사기가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복사기는요, 전문 용어로 준비된 물품, 구비된 물품이라고 해서 비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복사기 비품이 10만 원이 증가할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자, 이 거래의 내용을 이제 실제로 이제 요약된 표로 누군가한테 정보를 전달해야 되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전달하는 표, 전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회계거래는 항상 차변과 대변 두 가지로 쪼개서 이중으로 기입하는, 분계한다 그랬잖아요. 분계한다 라는 말의 의미는 보시는 것처럼 차변, 보시는 것처럼 대변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는데, 보세요. 일단 비품이 증가했어요. 비품은 여러분 자산이에요. 자산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이라 그랬죠. 말을 바꿔볼게요. 등호를 기준으로 자금의 조달은 대변이고요. 자금의 운영 사용은 차변이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느냐? 비품으로 운영하는 비품이 증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차변에 비품을 적어요. 얼마예요? 10만 원. 자, 이게 왜 증가한 거예요? 복사기 구입했네. 이렇게 메모를 해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래는 항상 차변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차변과 대변을 같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현금도 뭐예요? 현금. 여러분, 얘도 자산이에요. 감소했네요? 그러면 느낌상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산에 현금이, 자, 10만 원 감소하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10만 원. 그 다음에 자산에 비품이 플러스 1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아하, 현금이 10만 원 감소하고 비품이 10만 원 증가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회계는 이렇게 처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얘는 그냥 메모예요, 메모. 얘는 분계가 아니에요. 이 메모를 여러분 해뒀다가 만약에 이게 이렇게 지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로 보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적으로 회계는 이렇게 안 해요. 무조건 차변과 대변으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차변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비품이 증가를 했으니까
반대는 대변을 적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등호를 기준으로 자산이 있던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적어야 되니까 이제는 자산이 감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산이 감소할 때는 이 차변에서 마이너스를 쓰면 되겠지만 마이너스를 우측으로 슉 옮기면 뭐로 바뀔까요? 플러스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대로 대변에 플러스를 적어주고요. 현금을 적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돈이 나갔느냐? 복사기를 구입했구나. 여러분 얘를 압축해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차변에 자 비품 10만원 대변에 현금 10만원. 여러분 이렇게 적어주면은요 차변 쪽에 비품이 10만원 증가한 거고요 대변 쪽에 현금이 10만원 감소했다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차변은 원래 자산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적으면 자산은 증가한 게 되는 거고요. 우측에 자산을 적게 되면 이 우측의 자산은 마이너스 쪽이니까 감소로 표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여기다가 마이너스 현금 10만원 이렇게 안 적는다고요. 얘랑 얘랑만 적어버리면 이거 지워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회계 처리는 차변 쪽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동시에 표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얘를 조금만 더 부연 설명드리면은요. 실무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표를 끊지만 여러분이 회계상 공부할 때는 매번 노트에다가 이 전표를 매번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공부할 때 학습용으로 분계를 표시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좀 전 보여드린 것처럼 차변 비품 10만원 적고 대변 현금 10만원 적고요. 또 한편 차자만 적는 거죠. 차 비품 10만원 대현금 10만원. 이것도 귀찮으시면 비품 10만원 찍 현금 10만원 적어버리면 찍 근거 기준으로 왼쪽은 차변이고 오른쪽은 대변이다. 이런 방법이니까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이 셋 중에 하나를 활용해서 분계를 끊으시면 돼요. 다시 말하지만 이 분계를 끊고 나면 이게 여러분 저한테 지금 잠깐 10분 강의 듣고 몸에 확 체화가 돼가지고 느낌이 확 온다? 여러분 그럼 천재예요, 천재? 처음 이거를 듣는 분들이라면 내 걸로 체화가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대충 뭔 말인지 이해하셨으면 그냥 진도 나가시면서 향후에 실제 해당하는 거래가 발생하는 분계를 많이 끊을 거거든요. 작성할 거거든요. 그때 좀 더 체화해서 느껴보기를 바라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이 거래 판료서와 회계거래 결합관계 이 문제가 좀 시험 문제에 가끔씩 나와요. 물론 여러분 이 강의를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전산 회계 2급에서 이미 공부한 분들이라면 뭔지 풀어봤었겠지. 100% 다 이해가 됐다. 그냥 피부적으로 와 닿는다. 이 분계들이. 그럼 그냥 강의 제끼시고 다음번 강의로 넘어가세요. 그런데 전산회계 2급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이게 확실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자산, 부채, 자본. 여러분 얘는 지금 다 뭐에 관련된 내용들입니까? 재무의 상태에 관련된 내용이지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됩니다. 수익비용. 여러분 얘는 경영의 성과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이거 어디 표시됩니까? 손익계산대 표시가 되죠. 그래서 크게 회계는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5가지 알맹이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 설명드린 적도 있었죠. 여기다 표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말하지만 차변은 무슨 쪽이라 그랬죠? 차변. 대변은 무슨 쪽이라 그랬죠? 대변. 대변은 자금의 조달 쪽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대변은 차변은 자금의 운용이나 사용 쪽이라 가정을 했고요. 차변과 대변은 항상 같다 그랬죠. 이걸 회계 등식이라 그랬고 대차평균의 원리라 그랬죠. 자, 이제 차대가 나왔는데 두 개는 항상 같으니까 대차가 평균을 이룬다라고 해서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회계 등식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제가 부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자산이 증가한다. 그럼 어디에 적어야 되는 거죠? 분계 끊을 때. 좀 아까 비품이 들어왔어. 자산이 증가했어. 차변에 적었나요? 대변에 적었나요? 항상 여러분 이 차변은 자산의 운용 사용 쪽이니까 뭔가 자산이 생기거나 뭔가 비용이 발생하면 항상 여기에 적게 되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는
여기다 표시하는 거예요. 차변에다가. 그런데 좀 전에 여러분 비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현금 10만 원을 주어버렸죠. 현금 자산이 줄어들었죠. 그럼 여기다가 차변에 마이너스를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한다고 했죠. 오른쪽으로 보내서 대변 쪽에 표시한다 그랬죠. 대변은 여러분 자금의 조달 쪽인데 어떻게 여기다 자산을 씁니까? 자산은 자금의 운용 사항이라서 항상 원래 차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대변에 보내버린다? 얘는 마이너스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좀 전에 봤던 차변의 비품 10만 원, 대변의 현금 10만 원인 거죠. 대변의 현금 10만 원을 적어주면 그게 줄어들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또 하나, 부채. 부채는 여러분 증가하면 어디다 적을까요? 부채가 증가했어. 조달이 여기잖아요. 부채는 조달이니까 여기다가 부채의 증가를 적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부채, 빚도 갚을 수 있죠? 상환되면 어디다 적을까? 상환되면 부채의 감소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쓸 수도 있긴 하지만 보내서 항상 플러스를 표시를 해야 되니까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표시하는 거죠. 자금이 조달되는데 자본으로 들어왔다. 말을 바꿀게요. 자본이 증가하면 자본의 증가는 항상 대변에 표시하고요. 자본이 오히려 감소하면 자본의 감소는 차변에 표시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들인 수익이 발생했다? 여기다 적습니다. 수익의 발생, 수익의 증가. 비용이 발생하면요 여기다 적는 거예요. 비용의 발생, 비용의 증가를. 다시 말하지만 왼쪽 차변은 뭐 하는 쪽이다? 운용 사용되는 쪽이고 오른쪽 대변은 뭐 하는 쪽이다? 자금을 조달하는 건데 얘는 부채와 자본의 순수 증가, 얘는 벌어들인 돈의 증가. 자, 그 다음 여기는 자산의 순수한 증가, 여기는 비용의 쓴 부분인데 거꾸로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 부채와 자본의 감소는 왼쪽 차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가지고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적인 객관식 문제이고요. 다음 중 거래의 판료소와 그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보면 거래가 왼쪽에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오른쪽이 이제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그 자본의 증가, 수익의 그 발생이었잖아요. 왼쪽에 4개, 오른쪽에 4개, 총 몇 개입니까? 더하면 8개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거래의 판료서라고 부르기도 해요.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자, 그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볼게요. 자산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래요.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자본금 1,000만 원을 보통예금에 입금했대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이 거래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통예금이 증가하겠죠. 돈이 입금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을 넣어준 거잖아요. 그럼 주주가 출자를 했을 거잖아요. 자, 자본이 증가합니다. 여러분 이 거래는 보시는 것처럼 자본이 증가한 동시에 보통예금 증가한 거. 여러분 얘는 자산이잖아요. 따라서 이 거래가 발생하면 자본금도 대변에 늘고 차변의 자산도 늘어나는 그런 거래이기 때문에 이 설명이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자, 틀린 거를 골라야 되니까 정답이 아니겠죠? 그 다음 마스크 생산에 사용되는 원단 구입대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보세요 여러분. 현금이 지급되면 현금이 감소하죠? 현금이 감소해. 추웠으니까. 또 한편 여러분 원단이 들어오는데 원단 여러분 원재료잖아요. 원재료가 증가해요. 여러분 느낌상 현금 자산이죠? 자산이 감소하네요. 원재료도 갖고 있는 자산이잖아요. 자, 증가하죠. 그래서 이 거래를 하면은요, 현금이 감소하는 자산의 감소가 발생하고요. 원단 재고가 증가, 자산이 증가하는 자산의 증가가 발생해서 자, 이 설명도 여러분 맞는 설명이에요. 하나씩 여러분 따져보는 거예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또 직원의 주택 구입 자금 1억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빌려줬대. 종업원한테. 그럼 여러분 예금을 줘버렸으니까 지금 예금이 감소하겠죠. 또 한편 빌려준 돈이니까 받을 돈, 대여금이 증가했겠죠.
여러분, 예금은 느낌상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감소합니다. 근데 증가한다고 돼 있네요. 자산이 감소해야 돼요. 또 한편 대여금은 여러분 빌려준 돈이잖아요. 말을 바꾸면 받을 돈이잖아요. 이게 또 다른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거대를 하면 자산이 감소함과 동시에 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 부채 증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요게 틀린 말이라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4번 좀 볼까요?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외상 매입금을 지급했대요. 여러분이 아직 이제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개정 과목이 약간 익숙하지 않을 텐데요. 여기선 대충만 감만 잡으세요. 외상 대금을 갚았대요. 자, 외상 대금을 갚았어요. 그럼 외상 대금이 줄어들겠죠. 근데 어음을 발행해서 나중에 언젠가 또 어음을 갚아야 돼. 그럼 어음이 증가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외상대금 상환은요, 부채가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음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 얘가 부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갚을 금액이 부채가 주는 대신에 어음 대금을 나중에 또 갚아야 되기 때문에 부채가 다 증가하는 거죠. 부채 감소와 부채 증가예요.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회계를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구체적으로 차변 대변을 분계를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항목별로 어떻게 증가 감소하는를 잘 보시고요. 이 항목이 자산일까, 부채일까, 자본일까, 수익일까, 비용일까를 따져보는 게 훨씬 더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용이해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약간 다른 형식의 문제인데요. 다음 거래의 성격이 올바르게 설명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하나씩 정답이 아닌 걸 지어가 볼게요. 급여 계정이래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급여 계정은 무슨 항목인가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월급 준 거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안 했더라도 이게 월급 준 건 비용이구나 라고 느껴지시죠? 여러분, 비용은 다시 말하지만 등호 기준으로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말을 바꿀게요. 등호 기준으로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차변, 대변은 항상 같아요. 그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회계 등식.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습니까? 자, 그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얘는 자금의 운용, 사용 부분이고 얘는 조달 부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비용은 대변 항목이에요. 차변 항목이에요. 차변. 운용이니까. 따라서 증가하면 차변에 쓰는 게 맞고요. 그 금액 잔액, 결산할 때 남는 금액도 차변에 남아야 맞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소모품 보이시죠? 소모품은 느낌상 뭐겠어요? 얘는 자산이에요. 자산은 운용이니까 차변 항목이에요. 따라서 자산이 감소한다? 증가는 차변이고 감소는 대변이니까 맞는 얘기고요. 근데 잔액은 대변이다? 대변에 있는 건 부채랑 자본만 남게 돼 있지 여기 남지 않아. 틀린 말이에요. 요게 틀린 말입니다. 정답은 2번이겠죠? 자,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여러분 갚을 외상 대금이고요. 이 갚을 외상 대금은 부채이고요. 여러분, 얘는 대변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증가하면 대변에 표시하는 게 맞고요. 잔액도 대변에 표시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매출채권. 내가 물건을 외상으로 팔고 받을 돈이죠. 이 매출채권은 자산 항목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얘는 차변 항목이에요. 따라서 감소할 때는 대변, 증가할 때는 차변일 거고요. 잔액은 차변의 표시가 되겠죠.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차변과 대변의 개념을 포함한 이 회계 등식 공부를 했죠. 어려운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거 외우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렸던 논리들을 잘 숙지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공부한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은 첫 번째 회계 등식을 공부했죠. 기본 원칙,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오른쪽은 조달, 왼쪽은 운용 사용인데, 자, 기초 자본에다가 벌어들인 이익을 더하면 주주의 몫이 기말 자본으로 바뀐다고 했고요. 자본 대신 얘를 집어넣으면 자산, 기말 자산에 기말 부채 더하기 기초 자본의 순이익을 더하면 같아지는 거죠. 근데 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거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기말자본, 기말부채, 기초자본에다가 수익 빼기 비용으로 바뀌는데 마이너스 비용을 왼쪽으로 옮기면 기말자산 더하기 비용은 기말부채 더하기 기초자본 더하기 수익으로 바뀌어서 오른쪽은 조달되는 부분, 왼쪽은 운용 사용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자, 또 한편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5가지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대 5가지 알맹인데 보시는 것처럼 차변과 대변 나누어 기재를 할 때 항상 여러분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요. 감소는 대변이고요.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고요.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고요.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고요. 자본의 감소는 차변이고요.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고요. 수익의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라고 했죠. 자, 왼쪽이 몇 개라고요? 4개. 오른쪽 몇 개라고요? 4개. 합쳐서 몇 개라고요? 8개 거래라고 불렀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거래의 8요소에 어디에 포함되는지 여러분 숙지하시고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연습 문제 중에서 최소한 제가 필수라고 표시한 문제들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로 뵙도록 할게요.